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1세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이제 나토식 핵공유 체제 문제점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 요즘 대선 이제 과정에서도 이것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이슈들 토의 과정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의 이 이슈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깊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의가 정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수영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수영 박사님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특히나 이제 뭐 여러 안보 문제를 연구하시지만 그 나토 문제에 있어서 국내에 몇 안 되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에 아주 최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영욱 박사님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국방 문제 전문가시고요. 여기 토론 수고해 주시겠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평화 안보 문제를 연구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한래 장군님 지금 부천대학교 특임 교수로 계시는데요. 예비역 육군 중장이십니다. 군수사령관을 역임하셨고요. 전역 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연구하셔서 오늘 또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환 박사님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시고 사실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면서 이 안보 관련돼서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또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시간을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표를 한 20분 해주시고요.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요. 한 20분 정도 생각해 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토론 겸 뭐 혹시 질문 겸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수영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영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 체제 문제점인데요. 목차를 보시면은 제가 주안점을 두고 발표할 부분은 핵공유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술핵 전략핵이라는데 이거의 구분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지난 냉전 당시 유럽의 나토 핵 공유가 어떻게 탄생, 발전, 변화해 왔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북핵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에 적용했을 경우 어떠한 실효성 또는 어떠한 효과,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부분에 좀 주안을 두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1950년대 후반 한국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더 나아가서 나토식 핵 공유 체제를 우리도 미국과 체결하자, 이런 논의가 2016년 북한이 핵실험했을 경우, 그 다음에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 체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 의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나토식 핵 공유 체제가 얼핏 보면은 상당히 그럴 듯하지만 한반도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제가 초점 두는 건 핵 공유에 대한 이론적 검토인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핵 공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핵 공유를 가장 크게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했을 경우에는 핵 보유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의 핵 군사 능력을 강화시키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비핵 보유 국가의 핵 능력이라고 우리가 했을 경우, 일단은 감을 잡으려면 가장 간단하게 핵탄두, 핵물질, 핵 운반 수단,
핵시설, 핵기술, 핵정보,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거를 지원하거나 허가하는 모든 행위를, 이걸 핵공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너무 이게 광의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걸 범위를 좁혔을 경우에는 핵 보유국이 비핵 동맹국의 핵 군사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지원하거나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행위들, 그걸 저는 핵 공유라고 개념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 공유 체제는 핵 보유 국가하고 비핵 보유 국가 간의 핵 능력의 어떤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는 거, 그걸 이제 핵 공유 체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핵 공유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핵 보유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나토 유럽 국가에 미국의 핵 탄두하고 그다음에 핵 운반 수단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서유럽 국가 영토에 배치하는 경우, 이걸 보통 배비형이라고 그래요. 배치형. 두 번째는 핵 탄두를 서유럽 국가에 배치를 하는데, 근데 운반 수단은 그 배치 국가, 서유럽의 비핵 국가가 제공하는 경우, 이거를 대여형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토식 핵 공유가 이 모습이에요. 세 번째 핵 공유 형태는 기부형이에요. 이거는 핵 보유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핵 능력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탄생한 저거 있죠. 그 미국, 영국, 호주 오커스 동맹. 그래서 미국이 호주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 기술 제공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핵 공유의 어떻게 보면 기부형입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우리 지금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이 체결돼 있어요. 근데 한국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이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거나 한국이 원자 핵 물질을 얻는 거를 미국이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거, 이것도 핵 공유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핵 공유의 동기인데, 이 부분에서 왜 핵 보유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고 핵 공유를 핵을 공유를 할까? 그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핵 공유의 필요 조건 같이 맞물렸는데, 핵 공유의 동기는 크게 안보용, 그러니까 안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협상용이 있어요. 협상용. 왜냐면 내가 부족한 어떤 핵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대여형 같은 경우, 분산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거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어떤 안보적 어떤 집중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어떤 핵 공유를 하는 케이스. 그러면서 인도의 어떤 그 안보력이 대중에 집중되지 않고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측면에서 핵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핵을 보유한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에게 핵 공유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비핵 보유 국가가 핵 공유에 대해서 안보 의존도가 극도로 강화된다는 조건이 성립돼야 핵을 공유해요. 즉 호주, 여러분 향후 오커스로 동맹 탄생으로 인해서 호주의 그 안보력은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도가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는 비핵 동맹국하고 핵을 공유하더라도 핵 보유 국가의 영향력이 줄지 않아야지 돼요. 준다 그러면은 핵 보유 국가는 단순히 비핵 보유 국가의 그 안보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핵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핵을 공유했을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미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 의존도가
약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이 한반도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핵을 공유하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중 경쟁 시대에서 미중 경쟁 시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약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다. 이거는 북핵 대응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국 견제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전략핵은 사실은 전술핵 전략핵 중거리핵은 지난 냉전 시대 미소 핵 군비 경쟁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략핵이라는 거는 장거리 미사일에서 보통 미국과 소련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5,500km 이상, 그 다음에 전술핵은 유럽에서 어떤 교전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데서 쓸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서 이건 500km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보통 다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미국과 소련의 관점이에요. 미국과 소련의 관점. 일반적으로 하면 뭐 전술핵과 전략핵의 기준점을 타격하고자 하는 목표의 대상에 따라 다룬대지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술핵의 파괴력이나 중거리 핵의 파괴력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입장에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미국은 전술핵이랬지만 그것이 타격하고자 하는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이다.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본토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전략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술핵과 전략핵의 구분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본토라는 거는 아가 규정한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전략핵과 미소 간의 전략핵과 5,500km 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5,000km는 전략핵이 못 됩니까? 왜 5,400km는 전략핵이 못 되죠? 네, 미국과 소련의 지정학 거리로 인해서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 5,000km, 소련의 SS-20이라는 이 5,000km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중거리 핵미사일이에요. 근데 서유럽의 관점에서는 서유럽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전략 핵미사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 간에 엄청난 동맹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만약 이게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러면 전략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유럽 전장핵 배치는 1952년, 53년부터 전장핵이라는 거는 단거리 전술핵하고 중거리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50년대 초반부터 배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토식 핵 공유 체제 발전하게 된 거는 이겁니다. 사실은 적어도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기 전까지는 나토의 핵 전략은 소련 모스크바에 대한 대량 보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설적으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라는 게 대기권 들어갔다 내려오면 이게 대륙간 탄도이기 때문에 미국이 놀란 거예요. 이거를 미국보다도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계기로 당시 소련의 서기장 후르쇼프가 우리는 미국 소세지 생산하듯이 이 스푸트니크 이 로켓 미사일을 생산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미소 간의 미국 내에서 미사일 갭 논쟁이 나오고 그다음에 U2기를 모스크바 상공에 이제 정찰하려고 뛰었다 추락하고 그러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토의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요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토의 안보력을 강화시키 달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핵 공유를 같이 하게 돼요. 그거는 나토의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나토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서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은 사실 NPT 체제가 논의되면서 핵 공유 체제인 여러분 잘 아시는 핵 기획구로 NPG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로 완전히 나토식 핵 공유 체제라는 그 미국의 핵탄두가 서유럽 나토 회원국에 배치되고 그거를 배치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운반 수단인 항공기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1960년대 쭉 발전돼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통 이제 나토식 핵 공유 체제는 5개국이 한다는데 지난 냉전 시대 때 나토의 모든 회원 국가들이 이러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지난 냉전 때는 나토 회원 국가 15개 국가인데 8개 국가는 참여하고 7개 국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개 국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핵탄두가 자국 영토에 배치되면 이것이 동유럽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나 소련에게 위협 인식을 증강시켜 가지고 역설적으로 핵 대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언제 소련이 언제 나토 쪽에서 선제 공격을 할까 이러한 두려움을 해서 역설적으로 전략적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핵 공유 체제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자국의 안보의 불안감이 더 증가되는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에 반은 참여하고 반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 나토가 핵 선제 공격을 핵 전략으로서 선제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5개 정도의 상징적으로 핵 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 발제의 핵심은 이러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를 한반도에 배치했을 경우 어떤 한반도의 북핵 대응으로서 나토식 핵 공유 체제를 북핵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적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핵 전쟁을 가정한 핵 전략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역으로 바꿔 얘기하면 북한이 핵 능력이 고도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까에 대한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핵 전략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토식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든 그것이 나토식 핵 공유 체제든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 어느 장소를 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공동 기획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냉전 때는 어떻게 했냐? 냉전 때 그러면 핵 공유 체제는 뭐냐? 정보 공유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보 공유가. 만일 핵 공유를 하더라도 이 나토 회원국 간의 핵 공유의 수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그다음에 핵 정책을 같이 공유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언제 어느 장소를 공격할 것인가. 이게 핵 기획과 집행이거든요. 이거를 냉전 때 나토 핵 공유 체제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나라는 아마 영국밖에 없어요. 영국. 그러니까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도 동일하게 핵 공유를 수준을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우리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이미 물 건너 간 거고,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남한에 미국의 핵이 배치되는데 그게 전술핵이지만 그 전술핵이 북한 영토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전략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핵 능력을 보다 더 증강시키겠죠. 그럼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된다고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늘어났냐? 그런 건 아니죠. 왜? 핵무기의 핵탄두의 주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의 일상화가 초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당의 일부 국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 공포 대 공포의 핵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건 미국과 서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냉전 시대 때도 공포의 핵 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과 서유럽 간에, 소련과 서유럽 간에는 이런 공포 핵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의 일상화가 초래되는 거지,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된다고 핵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성 예측성이 역설적으로 저해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인질이 돼요. 왜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가져오고 왜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왜 나토식 핵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더 불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토식 핵공유 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핵탄두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받은 나라가 운반수단이 항공기를 제공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제가 모습을 그려볼게요. 한국과 미국 간의 나토식 핵공유 체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 어디에 들어와요. 그러면 기지를 일단 내줘야지 돼요. 기지를. 그 다음에 한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차원에서 공군에서 일정 전투 비행기를 할당을 해야지 돼요. 대한민국 전투기 중에서 일부는 핵탄두를 탑재하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군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다른 그 공군력이 편제가 돼야지 돼요. 그 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훈련을 해야지 돼요. 일상적인 훈련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형이죠. 나토에서도 모형이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 아니니까 알려지면은 이럴 때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전투기가 뜰 때마다 이게 핵을 탑재한 전투기인지 일상 전투기인지 북한 쪽에서는 구별을 못해요. 그 이야기는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전투기가 뜰 때마다 핵 선제 공격에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게 나토식 핵공유 체제에 부담되고 그다음에 불안감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전쟁 훈련으로 한반도 불안정과 국민 불안 증폭 초래가 일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핵공유 체제를 안 했을 때보다도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더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북핵 해법은 다음에 이야기할 김진아 박사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 저는 그냥 지금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미국의 한반도 해구산 정책의 신뢰성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나름의 해법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의 어떤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부분, 이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나토 핵 공유 체제에 대한 어떤 이론적 역사적 맥락을 잘 짚어주시면서 또 한반도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부영옥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게 전술핵입니다. B61. 예, 저 밑에 있는 건 그 B61 우리 잔뜩 있는 걸 이글루라고 그러고요. 저기에 이제 보관이 돼 있고요. 본토에 아마 150발 미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B61 저 핵무기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중력 폭탄이라고 그러고요. 저걸 배치하고 싶다는 얘기죠. 저 전술핵 무기는 다이얼 일드, 그러니까 데이라고 그러는데 일드를 다이얼로 조절합니다. 300킬로톤까지 해서 최소 0.3킬로톤까지 이렇게 그 폭발력을 조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폭발력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다. 자, 저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북한의 그 핵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그 연구들이 이미 학자들이 막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논문을 읽어봤다면 이게 굉장히 그 공포스럽겠죠. 2017년에 리버와 프레스 이 그 젊은 교수가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에 논문을 기고했는데 북한의 핵 시설 5개가 있다면 여기에 0.3킬로톤 폭발력을 그러니까 다이얼로 조절을 해서 B61 전술핵 20발을 투발을 하면 사상자 100명 미만으로 완전 제거할 수 있다. 단 문제는 여기 북한이 핵시설이 5개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은닉된 시설이 다른 데 있다면 저 작전을 했을 때 우리가 대량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그 아까 이수영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술핵이 배치되었을 때 그 모습을 자세히 그려봐야 됩니다. 그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리 한국의 어느 공군기지나 다른데 배치를 하겠죠. 그렇다고 저게 곧바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페리나 퍼미시브 액션 링크를 통해서 그 코드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 코드가 없을 경우에 저거는 아무리 옆에서 뭐 망치로 때려보지는 못했는데 망치로 때려도 저거는 쇳덩이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거에 아까 그 공군 기지 어디인가 보관하고 있다가 비행기에 싣고 그 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거를 풀고 뭐 혹시 날아가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렇게 투하됐을 때는 날아가면서 그걸 활성화해서 떨어뜨렸다 그래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투기를 띄우고 북한에 또 뭐 무전이 가지 않겠습니까? 인간 정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 공군기가 뜨는 것 같다. 뭐 무전이라도 친다면 뭐 대공포화를 뚫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뚫고 북한의 5개인지 10여 개인지 모를 저기에 가서 날아가서 이걸 투하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시설을 도려내지 않으면 곧바로 응징이 시작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이게 효과적이냐 군사적으로 저는 그 군사적인 효용이 별로 없고 아까 이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기 경보나 이런 감시 능력이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킴으로써 우발적인 핵 발사 이걸 이제 론치 온 워닝이라고 하는데 이 핵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 파괴당하는 그게 그 북한 지도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워닝 사인만 오면 바로 가진 걸 모든 걸 쏘지 않을까요? 저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순간 이 로우라는 론치 온 워닝 경보 즉시 발사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핵 지휘 통제, 핵 교리가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소련 냉전 시기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데드 핸드라고 양쪽에서 선제가 왔을 때 일부가 타격당했을 때 그 버튼을 누르는 핵 발사 버튼을 누르는 몸은 죽었지만 데드 핸드라고 죽은 손이라도 이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자동 발사 장치 거의 그거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한반도를 그 전쟁의 임계점까지 몰아가는 조치다. 이것이 과연 군사적으로 합리적인 것일까? 저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장 조치를 받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새는 전술핵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B-61 저 중력 폭탄만 있었는데 요새는 뭐 트라이던트 미사일에도 저위력을 핵무기를 탑재를 해서 그거는 뭐 거의 사정거리가 뭐 7,000km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술핵 개념이 요새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뭐 단거리고 B-61 요거의 폭발력 크기가 300킬로톤이 맥시멈이니까 300킬로톤 미만이고 대략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전장에서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게 아마 그 전술핵의 개념으로 가고 있고 다른 그 적국의 도시나 그다음에 그 산업 생산 능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이런 수준의 전략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전략핵으로 부르는 좀 그러니까 이 과거에 가졌던 이 개념 간에 굉장히 그 선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미국이 이런 중력 폭탄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개발 중인 트라이던트나 SLCM 이런 데서 발사를 한다면 더 안전하게 우리 북한은 굉장히 이 수중 탐지 능력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오하이오급 이런 그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를 한다면 최후의 순간에 발사를 한다면 더 안전하고 더 은밀하게 북한의 역량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굳이 이거는 좀 더 좋은 수단인데 굳이 우리 영토 안에 그것을 배치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와 프레스의 이런 논문들이 버젓이 있고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막 우리 그 보수 언론에서 너무 기뻐서 그때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문화일보 등등이 이 논문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과연 기쁜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북한의 반응 머리털이 곤두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좀 더 분산시킬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면 굉장히 오판을 부르고 그것이 또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공세적인 핵 교리를 하게 하는 심지어 어떤 데드핸드라는 죽은 손 교리처럼 그런 게 한반도에서 벌어지기를 우리가 몰아갈 필요는 별로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해서 이 항공기를 이용한 이런 것을 했을 때 북한의 최초의 그 군사적 목표는 그 비행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활주로, 구멍 뚫리는 활주로가 있는데 이걸 언제 또 활주로 메꾸고 띄울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미국의 어떤 보다 첨단화되고 안정적인 핵 자산에 우리가 그 핵우산을 신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 말하는 것이 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하면서 그거의 가장 핵심인 핵우산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반도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핵우산을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아닐런지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 공고한 한미 동맹 논리하고 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도 또 드려봅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옛날 무기다, 옛날식의 무기고 더 나은 수단도 충분히 우리가 그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위력의 핵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북한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식의 전술핵 배치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결심만 하면 뭐 ICBM을 쏜다든지 SLBM을 쏜다든지 이런 것은 2, 30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괜히 저것을 배치를 해서 배치했다는 그것만으로 바로 즉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또 오판이거든요. 그것 또한 또 한반도에 배치됐다 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신뢰할 겁니까? 이런 불신의 고리를 계속 증폭시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떤 면으로 봐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 그 해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영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정욱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분 말씀을 좀 이해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여기 깔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핵이는 핵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좀 단순 명쾌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핵 대 비핵이냐 이겁니다. 예, 한반도의 군사 구조가, 한반도의 갈등 구조가 핵 대 비핵이냐? 남북한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의 군사적인 그 대결 구조의 핵심은 한미 동맹 대 북한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핵 대 핵의 대결 구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방금 전에 이제 두 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버튼만 누르면 2, 30분 내에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대 비핵이기 때문에 핵 대 핵으로 가야 된다. 이 자체가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나토식 핵 공유 관련해서 이게 좀 명확하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제문 토론문에 써놓은 건 나토 문서에 기초해서 작성을 한 건데, 우리가 보통 나토식 핵 공유 그러면 미국이, 그러니까 한미 간의 나토식 핵 공유를 맺으면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미국이 제공받은 전투기를 F-35와 같은 이중용도 전투기에 탑재하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데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예. 제가 나토의 문서를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토식 핵 공유의 핵심은 미국의 그 핵무기를 그 미국 핵무기의 접수국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수국들의 이중용도 전투기를 미국이 공유하는 거다. 즉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무기를 배치를 접수한 나토 회원국들의 전투기를 미국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디플로이 앤 테이크예요. 네. 디플로이 앤 테이크라고 보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거냐? 만약에 미국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국의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과 공유를 하게 되면, 그죠? 예, 그 관리권, 관할권을 공유를 하게 되면 뭘 위반하게 되는 겁니까? NPT를 위반하는 것이죠. NPT 1조가 핵보유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 관리권을 비핵 국가에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NPT 2조는 거꾸로 비핵 국가가 그걸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NPT의 모든 회원국들은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은 NPT 회원국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거를 공유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경우에 이건 NPT를 위반하기 때문에 나토가 그 이제 핵공유 협정을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록 핵공유 협정을 맺었지만
이 핵무기에 대한 안전하고도 절대적인 관리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점이죠. 이제 그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제 핵 계획 그룹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사용권은 즉 핵코드를 풀어갖고 핵을 투하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다.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다른 회원국들한테 이게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NPT를 위반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거는 뭐 나토식 핵 공유를 한미 간에 맺으면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도 공유하는 거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NPT를 정면으로 위반받게 되고 이건 글로벌 핵 비확산 차제의 오코스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게 될 거냐? 일단 뭐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은 뭐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뭐 최근에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 2017년도 대선 때도 그 홍준표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의 타당성을 떠나서 미국이 공유할 핵무기가 없어요. 한국에 그 배치할 전술핵 무기가 사실상 없었어요. 나토에 있는 게 좀 있었고 미국에 있는 B61 계열의 이제 중력 핵폭탄은 폐기를 기다리고 있는 폐기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을 전술핵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B61-12를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2020년대, 2023년, 4년 이렇게 되면 초도 생산물이 나올 예정이에요. 초도 생산물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갖다 놓을 게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일단 갖다 놓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상황 변화고, 또 하나는 그 올해 1월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 공언한 전술 핵무기화가 가시화되면, 그러면 안 그래도 핵 대 핵의 논리,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건 뭐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북한의 전술핵이 가시화되면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특히 미국이 B61-12의 생산이 가시화되면 이걸 갖다 놓자.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자. 이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상황 변화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전술핵을 일종의 좀 문 뒤의 총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아까 이제 두 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공포의 균형 속에 이제 뭐 이렇게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정말 그 공포의 일상화, 그죠? 공포의 일상화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보적으로 전혀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거를 갖다 제안해서 미국이 오케이 그럼 갖다 놓자라고 하면 그거 그냥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뭐 오산공군기지나 군산공기지에 그냥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핵탄두는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그죠? 최고의 또 방어력을 요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놓을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동맹 관계가 이상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이상하게 좀 관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면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네 돈으로 시설 지어. 그래서 비용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방위 분담은 말도 안 되게 막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혹대를 여다가 더 큰 혹을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이 약한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북 억제력이 약한가? 제가 뭐 더 전문가들도 특히 이제 우리 군 출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합전력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미 충분한 수준의 대북 억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국내에 막 나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던 북한이 그 핵무기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멸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북한이 언제든지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하는 이런 것 자체는 북한의 핵보유 목적이 생존에 있다면서 언제든지 그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북한의 핵보유 목적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이상철 전 차장님께서도 억제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뭐 평화운동하는 입장에서 뭐 억제 맞습니다 이렇게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한 혹은 그 북한 대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 이제 북중 동맹 대 한미 동맹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억제를 추구하되 그 억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억제 관계를 만들어 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9.19 군사합의. 그렇죠. 이건 이제 우발적 풍도를 방지하고 설사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확전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유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엊그저께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드를 비롯한 M들을 피한 거였고 이미 2017년도에 사드 배치할 때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우리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얘기는 다 까먹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니까 시험 발사하니까 다들 화들짝 놀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사드를 비롯한 M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억제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가는 니리 그 쏴서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북한 언제 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억제 실패를 전제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드를 비롯한 MD가 안정적인 억제 관계를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MD를 둘러싼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내외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MD에 대한 논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군부 증강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MD예요. 근데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억제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불가피한 억제를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관련해서 어제 김정은이 뭐 시정연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만히 좀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북한도 뭐 자기 나름대로 국가 방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학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정은혜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군 생활을 한 30여 년 여기서 유일하게 했으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이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욱식 대표님께서 아주 그 흥미로운 군에 관련된 제안을 지금 막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완전 캐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대북한 억제력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는가. 사실 이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그 세계의 군사력 이 지표를 산정하는 기관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순위를 보게 되면 올해 사실은 2021년 기준에서 우리가 핵을 뺀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18위로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한 25위까지 갔었는데 왔고 그러나 이 북핵 및 미사일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미사일과 북핵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거니까 결국 2017년에 김정은이가 핵무장 완성 선언과 또 하나 같이 동시에 선언한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로켓 강국을 이제는 비로소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핵이 또 없고 또 미사일 측면에서도 뭐 이제 미사일 주권이 회복됐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고 다음 정부에서 제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어떤 주제를 만약 선정한다면 우리의 미사일 수준을 어떻게 예산을 들이고 어떻게 미사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 정부의 핵심 과업으로다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MD 체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MD 체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MD의 논란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있을 건데 뭐 틀림없는 것은 뭐 김대중 정부 시대 때 MD 체제에 가입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MD 또 고기와 다른 KAMD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실히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MD의 논란은 반복될 것이다. 그 MD의 논란 중에 사드의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확실히 MD와 KMD 그다음에 사드의 논란이 앞으로 증폭됐을 때의 대비 방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저는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30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년. 56년, 57년에 사실 우리나라의 전술핵이 한 8종 최대 많을 때는 950개까지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완전 군사적으로는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이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거와 달리 지금은 뭐 전술핵 개념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것은 어네스트 존 정도 한 40km 정도의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단 작전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 배치하고 30년 동안 북한은 없고 우리는 쫙 갖고 있다가 91년에 다 철수했어요. 근데 또 30년이 지난 지금 2021년 현재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논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고 뭐 지금 뭐 사실은 전술핵 개발을 사실 올해 초에 공언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참 역사의 아이러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고 저 여기에 그 말을 써놨습니다. 이 인물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 전에 우리가 꼭 선행해야 될 3가지 질문이 항상 있다. 첫 번째, 지난 30년 6개 정부죠. 지난 30년 동안 사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뭐 배치합시다.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이 논의보다 우리 모든 관계되는 정책, 정부 이런 기관들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 그 북핵 정책에 대한 반성과 좀 깊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된 다음에 항상 토의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술핵 재배치가 뭐 공포의 핵균형을 이루겠다는 뜻은 이제는 안 맞는 것 같고 공포라는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 전술핵이라는 차원은 이미 북한이 1000여 기의 미사일과 핵이 이미 완강돼서 그 공포의 핵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이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공포의 균형이 아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고 특히 그 마지막 3번째 이 8차 노동당대 뭐 올해 초에 한 것들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김정은이가 올해 1월에 그 한 것들이 지금 다 지켜지고 있걸랑요. 다 뭐 엊그저께 했던 극초음속이라든지 초대형 핵탄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김정은이가 전략핵과 전술핵을 이중 핵영향을 확보하겠다. 또 이런 군사적 무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 1차별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딱 유념해야 될 것은 요 8차 노동당대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공언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은 선제 핵 타격론을 동시에 공언을 했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술핵에 의한 옛날에 2016년 이전까지는 그 뭐라 그러나요? 김정은에게 직접 주체, 그 김정은에게 직접 위협이 될 경우에만 핵을 억제 수단으로 만든다고 그랬다가 최고 존엄이 위협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요 올해 초에 와서 전술핵 개발과 선제 핵 타격론을 얘기했다. 이것을 대단히 이제는 주목해야 된다. 왜 더 주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때 말한 것들이 지금 무기 개발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이 전술핵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토의를 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술핵 두 번째 유인물의 두 번째 장인데
뭐 결론은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저도 노입니다. 이건 뭐 다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뭐 정치적 논란과 부정적 문제 승부, 국민적 합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사실 사드가 2016년에 결정이 되고 배치까지 한 425일이 걸렸걸랑요. 그다음에 뭐 정비하고 기능 발휘까지 한 180일. 그 지금까지도 사실 그쪽에 계속 뭐 제대로 그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연구고, 이런 논란을 과연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형편에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우리는 재현할 필요가 첫 번째로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북한의 핵능력 상황이 90년대 초와 21년 현재와 완전히 변해 있다는 거죠. 이미 핵무장 완성국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요 미사일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딱 하나 예를 들어서 하면 90년도 초에는 사실 스커드 미사일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걔들이.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은 이제 막 시험 발사하는 정도였걸랑요. 근데 뭐 지금 뭐 10여 종의 한 1000여 발의 탄도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술핵 북한의 핵민 미사일 능력은 30년 동안에 한마디로 극적인 변화를 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핵선제 타격론, 전술핵, 뭐 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은 만약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신 것처럼 전술핵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뭐 사실 전술핵은 우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책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57년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소련에 대비한 이런 정책으로 보고, 91년에 전술핵을 철수한 것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핵 제로화 선언을 했지만은 우리의 뜻이라기보다는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뭐 다 아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정책이 소위 이전 그 소련 붕괴와 함께 이 동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을 전부 다 빼갖고 지중해와 중동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큰 그 수행 전략이라는 그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그 90년대 넌 원어웨이 법안이라고 그래서 미 국회에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젠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은 하지 말고 한국에게 넘겨라. 그래서 이제 방위비가 생긴 것이고 또 해군군 전력을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결국 한반도의 핵 문제는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현재 미국의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패권 전쟁 올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문제를 걔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인가? 어떤 보고서에 요새 군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냉전 시대에 배치됐던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됐던 미군의 배치는 상당히 현재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대단히 잘못된 배치다. 이것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미국 군사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검토 분위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호주, 일본, 타이완이 군사력을 운용하는데 가장 최적 지점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새롭게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면서 군사적으로다가 새 전력을 투사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특히나 북한의 핵전력이 ICBM을 개발하고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는 이 상황에서 그런 위협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미국이 어떤 새로운 전력 투사의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봐서도 이 전술핵 재배치 논쟁의 문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상당히 저 미국 국무부에서 엊그저께 상당히 저쪽 그 어떤 후보의 말씀이 상당히 무지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는 바로 지금 말했던
이런 네 가지 군사적 측면의 접근 면에서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상당히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다음 장에 있네요. 그 가장 중요한 무기 발전 문제인데 아까 B61과 B61-12에 대해서 우리는 B61은 사실은 이 아까 말했던 저 56년, 57년에 배치됐던 그 8종의 무기 종류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폐기 단계고 무기 경제 약상 뭐 폐기된 걸 뭐 다시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뭐 부담할 필요 없고 지금 사실은 B61 10이라고 해서 뭐 이걸 소위 미국에서 분류하는 것은 전술 핵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핵 벙커버스터. 정확도가 한 30m, 또 뭐 다양한 우력과 낙진, 대량 살상 등 정치군사 도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 개발을 지금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해갖고 그 B61-12가 약간 그 제너레이터에 그 전력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상용품이 돼갖고 이걸 군용품으로다가 대체하는데 중지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략 2024, 25 하는데 전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부품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되면 B61-12는 실제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 또 실제 사용해도 아까 말씀하신 5개 표적에 그 뭐 해도 100명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무기 체계 면에서도 이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런 이미 발전된 그 새로운 전술핵 무기는 굳이 잠재적으로 다 위험증을 하는 잠재적 전투 구역 안에 배치하지 않아도 영내외에서 요 한반도를 넘어서 다른 군사적으로 말해서 역외 지역에서 사용을 해도 더 바깥에 갖다 놨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연한 선택권과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군사적 측면에서 실제 가장 중요한 굳이 갖다 놓으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밖에 있을 때 지금의 새로운 전술핵 무기의 사용은 더 효과적으로 선택권과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주장은 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비해서 전환적 한일 군사 협력에 대한 제안. 그냥 정리를 할게요. 간단히 정리할게요. 여기서 이걸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바라보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항상 첫 번째 이제 2018년에 그 나온 거에서는 거기에 표현하면 지역적 공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리저널 어그레션. 그래서 미국은 이쪽 동북아를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을 계속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사실은 주일 미군이 한 5만 명 수준의 해공군 전력 중심으로다가 지금 대중국 압박을 위해서 사실은 쫙 배치돼 있죠. 우리는 한 2만 8천 명 수준에서 대략 육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는 충분히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핵태세 보고서에 나온 두 개의 키워드. 리저널 어그레션, 지역 공격으로 미군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엊그저께 독점으로 나온 것 중에서 미국은 북한의 전술 핵무기와 선제 타격론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 발간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그 내용을 두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지역 단위로 또 미군의 이런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들을 봤을 때 우리 한일 관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제 말을 끊을까 합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서로 그 안 된다 된다 하고 사실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떠들고 있는데
일본의 전술 핵무기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한국이 제외되고 일본에 배치됐을 때 과연 우리의 안보 정책과 또 한일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단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특별한 관심,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요약해서 제시하면서 제 말씀을 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논의 전제로 지금 정장훈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나토식의 그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라는 것이 이게 공간적 개념으로 맞는 얘기냐, 굳이 영내로 와야 될 그런 공간적 개념이 맞는 것이냐, 또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볼 때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북한 비핵화 원칙 훼손, 또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용 가능한 핵의 등장에 따른 그 핵 전쟁 위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논의의 전제로 고민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2018년 6월에 이제 아까 이수영 박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미국 전술핵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 이제 그런 여론 조사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북한 비핵화 의지라든지 또 북한의 그 대남 대일 위협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뭐 다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그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데 우리 230 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논의를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고려할 사항은 첫째는 이제 미국의 핵 정책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능력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의 북한 핵 대응 역량,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핵 정책을 보면은 2017년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전에는 미 조야는 전술핵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나열한 대로 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건 오히려 위기만 고조시킬 거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은 당시에 미국의 핵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오랜 정책이다, 또 그렇게 했고, 이제 베넷 그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전술핵 배치와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지불될 거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핵 전략에 오히려 혼선을 줄 거다, 그렇게 했고, 또 맥스웰 조지타운대는 이제 연구원은 미군이 이미 압도적 전략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구실만 제공할 거다, 이렇게 다들 이제 이구동성으로 반대했죠. 그러나 아까 정 장관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이제 핵태세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 핵태세 보고서에 저는 이 키 포인트는 결국 유연하고 사용 가능한 핵 개발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 가능한 핵을 전략할 것이냐, 이런 쪽에 맥락이 있다 보고 있고요. 저는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갈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은 아까 우리 이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핵 뭐랄까요, 동기랄까요, 동기가 결국 대륙 아니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륙의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것이 공유 형태로 보더라도 대형의 그런 의미를 볼 때 이거는 미국의 그 이 전술핵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단순히 NPT 차원에서 안 될 거라고 보지는 봐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용 가능한 핵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또 그 내년도 그 국방수권법에 보면은 북한 전술핵 개발에 대한 것을 분명한 위협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핵 정책은 좀 더 유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핵 능력은 뭐 다 이미 강조하신 대로고요.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나온 이제 김정은의 핵 교리죠. 그 동안에는 아까 뭐 정장훈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은 핵 선제 불사용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이제 핵 선제 불사용에다가 불남용 들어갔고요. 올해는 이제 불남용에다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증 보복 플러스로 이제 갔고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 핵 공격에 대한 보복이지만 지금 핵이 재래식 공격도 공격을 받으면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확증 보복 플러스고, 또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전술핵은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비대칭 확전으로의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 핵 교리의 변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 들어서 이제 영변에서 핵 시설이 재가동됐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그런 그 핵과학자들의 말씀들은 대개 이것이 새로운 핵을 위한 재료 그런 쪽으로 생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러한 새로운 재료가 결국 전술핵의 재료, 또 물론 핵고도화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과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투발 수단의 그 개발을 볼 때 그것이 이제 저는 조합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이행이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동맹의 대응력인데요. 저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 역량을 좀 강조해 주십사, 제가 사실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앞서 나온 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삼축 체제가 있죠. 키일 체인이 있고 KAMD가 있고 KMPR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름이 이제 핵 더블엔드 대응 체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대응력을 갖고 있고, 또 주한미군도 뭐 앞서서 사드에 대한 논란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첩적인 방어 영향을 갖고 있고요. 저는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핵무기, 사용 가능한 핵무기 중에서 저위력 핵무기, 이거를 좀 주목을 하는데요. 세 가지죠. 아까 부영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트라이덴트 2 SLBM 이게 있고요. 이미 2019년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들 그 B61 12 이게 이제 핵 벙커 버스트인데, 아까 우리 정 장군님도 정확도가 30m라 하셨지만 뭐 60m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위력적인데, 이 핵 벙커 버스트가 이미 2022년까지 개발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탑재 저위력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 정도의 저위력 무기가 굉장히 이거는 압도적인 그 방어력을 행사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저위력 핵무기는 또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전술핵이나 전략핵에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첨단 무기죠. 굉장히 정밀하고요. 운용에서의 그 유연성을 갖고 있고요. 또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시에 이제 적의 수뇌부나 군사 시설 이제 그 외과적 방식으로 타격이 가능한 그런 이제 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위력 핵에다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미니트맨 3 같은 그런 미국 그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뭐 발사되는 그런 그 핵전력은 뭐 30분이면 평양에 도달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전진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 이것도 뭐 30분이면 이제 평양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전술핵이나 전략핵의 그런 구분 없이 굉장히 이제는 유연한 전력으로서 이미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과 더불어에 대한 압도적 대응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인데요. 결국 그 한국의 우리의 비핵화 노선, 이 원칙은 우리가 훼손할 수도 없고요. 또 북한 비핵화 원칙, 아까 우리 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 견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논점에서 볼 때 전술핵 배치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무모한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대안은 우리가 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전략적 타격 체제, 이것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정옥식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장 억제의 그 신뢰도 문제, 이 문제를 좀 더 증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아까 우리 정옥식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만약
그 미국의 B61 12가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전술핵 뭐 대응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강해질 텐데 저는 그것이 지금 지금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플랜 B로서 저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 B로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뭐 아까 정옥식 소장님 말씀은 나토의 핵공유의 개념을 정확히 보면은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적어도 우리 영내가 아닌 우리 여기에 괌 정도가 3,500km죠. 그 정도 3,200, 500km인데 괌 정도에 배치된 전술핵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전술핵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나토식 공유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전술핵의 운용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정도는 우리가 담론의 마지노선으로서 좀 이렇게 여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 자,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거의 발표에 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그 발제하신 이수영 박사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뭐 토론자의 코멘트도 반영하셔가지고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 거는 팩트 체크에서 아까 이제 정옥식 박사님 얘기인데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할 개념이에요.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핵 공유 형태. 그래서 이제 정옥식 박사님이 한국에서 지금 논의하는 이 나토식 핵 공유가 팩트가 아니라는데 제가 말씀드릴게. 나토 핵 공유하고 나토 핵 공유는 1번, 2번, 3번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 때 나토가 소련의 핵 위협을 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2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다 하는데 1번하고 3번은 NPT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나토 핵 공유 체제는 1, 2, 3이 다 돼요. 그래서 정옥식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반은 맞고 반은 또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한 나토식 핵 공유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대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NPT 위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NPT 1조, 2조 보시면은 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핵 통제권이에요. 핵무기나 핵 폭발 정치의 통제권을 보유국이 비핵 보유국에게 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비핵 보유 국가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건 NPT 위반이에요. 근데 핵 보유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이게 NPT 위반이냐? NPT 규정이 없어요. 중요한 건 통제권이에요. 통제권.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통제권이 넘어가요. 언제 넘어가냐? 아까 이제 부영욱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전시든 평시든 핵무기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 권한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냐? 2번은 이 핵무기를 쏠 때 누가 쏘느냐? 대역 공군 조종사가 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미국 대통령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코드가 막 활성화된단 말이야. 활성화 시켜줘. 그러면 활성화 되자마자 쏠 수도 있고 활성화된 후 10초 후에 쏠 수도 있고 이걸 누가 판단하냐? 비행기 조종사가 판단해요.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비핵 보유 국가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시에는 비핵 보유 국가가 이 대형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핵 보유국이 돼요. 그래서 이게 NPT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논의하는 나토식 핵 공유 체제는 NPT 회원국가 100개국 이상이 다 NPT 위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NPT 위반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에서 이야기하는 핵 공유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일부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냉전 때
소련의 핵 능력에 나토가 대응하기 위해서 1, 2, 3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미국은 2번만 우리가 나토식에서 나토 미국의 핵탄두를 서유럽에 배치하고 서유럽의 5개국이 항공기를 제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1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2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NPT 위반이에요. NPT 위반.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그 팩트 체크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나토의 핵 공유하고 이제 나토식이 되는데 사실 나토에서는 핵 공유가 1번, 2번, 3번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2번을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사실은 NPT에도 이거는 위반이고 뭐 이상으로 이건 이제 팩트 체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이게 논의할 수 있을 때 요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정리하는 차원인데 중요한 걸 제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발제나 토론자들 공이 지적한 게 이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이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이제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식 핵 공유를 하면 우리가 핵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논의를 쭉 해왔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수영 박사님께서 이것이 사실은 NPT 위반이고 한국군 조종사가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마치 이 지휘 통제 과정에서 어떤 그 의사 결정을 이제 분업 차원에서 어떻게 그 의사 결정을 어떻게 참여한다. 뭐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음 토론으로 넘기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 항공기 이 동맹국 비핵 동맹국이 항공기를 제공해서 마지막에 미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국군 조종사가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핵 사용 결정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이 허가를 해야 누르는 것이고 오히려 비핵 동맹국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누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거부권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주장하는 전술핵 공유나 이런 이 확장 억제 이 전술핵 재배치나 이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하는 쪽은 여기 갖다 놓으면 뭔가 대북 억제력, 이 확장 억제가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자기가 그냥 SLBM을 쏘든 SLCM을 쏘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핵미사일 발사되는데 이거는 한국군 조종사의 판단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불확실해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네. 관련해서 그래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나토의 문서를 보면 평시, 전시, 상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게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조 핵탄두를 가지고 훈련하는 방식이고 이게 유사시에 이제 탑재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평시는 지금 상시는 뭐냐면 전평시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전평시를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 뭐라고 하냐면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전평시를 다 아울러서 그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은 미국만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나토의 가장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나토의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에서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나토식 핵 공유가 상당히 의미가 있느냐, 군사적으로 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의 어떤 문제일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토론을 한 것 같고 이 정도의 어떤 팩트와 개념과 역사적 이론적 맥락을 앞으로 이제 좀 우리 사회가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제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의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